삼백끈을 신부의 발목에 감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촛불이 꺼졌을 때 천장에 그녀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묶인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이 끈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 안에는 타다 만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심지가 촛농에 잠겨 씩씩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그 불을 끄지도 심지를 돋우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병풍 뒤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분명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어디서 이런 바람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거칠고 뻣뻣한 삼백끈이 들려 있었다. 혼례를 위해 준비한 고운 명주실이 아니었다. 짐승을 묶을 때나 쓰는 짚을 꼬아 만든 억센 끈이었다. 신부는 말이 없었다. 원삼을 벗고 족두리를 내려놓은 여인이 이불 위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하얀 버선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작고 고운 발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까칠하게 타들어갔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저질러야 할 일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밖에서는 잔치 끝에 남은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서방님. 그녀가 입을 뗐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떨림도 없었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새색시의 수줍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부름이었다. 나는 흠칫 놀라 손에 쥔 끈을 등 뒤로 감췄다. 불을 끄지 않으십니까? 그 물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대답 대신 엉거주춤하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땐 그게 긴장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하려는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내 몸이 먼저 알고 거부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참 뒤에야 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촛대 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지만 불을 끄지는 않았다. 대신 촛대를 들어 방 아랫목, 신부의 발치 가까이로 옮겼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병풍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의 눈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은 창백했다. 촛불 아래서 본 그녀의 눈동자는 지나치게 검었다.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그녀의 발목을 쳐다봤다. 하얀 버선코가 살짝 들려 있었다. 지금이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등 뒤에 숨겼던 삼백끈을 꺼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끈에 머물렀다. 놀란 기색도 도망치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내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태연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이유를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긍정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그것도 아니면 경멸인지 알 수 없었다. 용서하시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사람의 살갗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한 냉기가 버선 위로 전해졌다. 나는 서둘러 끈을 감았다. 매듭을 짓는 내 손가락이 제멋대로 꼬였다. 2번, 3번 단단하게 쭌매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조였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이었다. 2발을 하나로 모아 묶었다. 짐승을 포박하듯 죄인을 다루듯. 갓 혼례를 올린 신랑이 첫날 밤에 신부에게 할 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낮에 들었던 그 노승의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기 때문이다. 오늘 밤 신부의 발을 묶지 않으면 자네 집안의 씨가 마를 것이야. 미친 소리였다. 지나가던 미치광이 승려의 헛소리라고 치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홀린 듯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혼사가 처음부터 어딘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 매듭을 다 짓고 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묶인 두 발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땀범벅이 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서방님의 뜻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 기이한 웃음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엉덩이로 바닥을 밀며 뒷걸음질 쳤다. 자야 해. 날이 밝으면 풀어주겠소. 나는 도망치듯 이불 반대편으로 기어갔다. 그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문지방 바로 앞까지 물러나 웅크렸다. 촛불을 끄는 것조차 잊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묶인 그녀의 발이 기괴하게 보였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귀를 곤두세우고 등 뒤의 동태를 살폈다. 사그락거리는 옷자락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묶어놓은 그 자세 그대로 앉아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가 다 타들어가는지 방 안이 어둑해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그 불규칙한 명암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긴장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기절하듯 잠드는 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인간이었다는 증거였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촛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덮쳤다. 어둠 속에서 눈을 굴려 방 안을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리가 들렸다. 끼.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였다.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굵은 밧줄이 문지방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을 더듬어 머리맡에 놔두었던 부싯돌을 찾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방바닥뿐이었다. 부인?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소리가 멈췄다. 정막이 흘렀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아랫목 쪽을 바라봤다. 비어 있었다. 이불은 흐트러짐 없이 개어 있었고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발목을 묶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매듭이었다. 그런데 사라졌다. 그때였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방 안이 아니었다. 천장이었다. 석가래 위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 내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내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손에 닿은 그것은 끈이었다. 내가 그녀의 발목을 묶었던 그 삼배끈이었다. 끈의 한쪽 끝은 잘려나간 듯 거칠게 끊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 끝은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보았다. 끊어진 삼배끈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것은 핏기 하나 없는 하얀 버선이었다. 발목이 없는 빈 버선만이 덩그러니 끈에 매달려 허공에서 그네를 타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컹거렸다.
잠가놓은 문고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아니, 안으로 들어오려는 게 아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방바닥을 비췄을 때 나는 깨달았다. 문은 밖에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움켜쥐었다. 천장으로 이어진 끈이 팽팽했다. 누군가 석가래 위에서 이 끈을 잡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풀어준다고 했잖아. 천장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내 바로 뒤, 내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돌아볼 수 없었다. 내 등 뒤에 닿는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묶여 있어야 할 그녀가 발목이 잘린 채 내 등 뒤에 엎여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 내가 묶을 차례야. 모든 게 너무 빨랐다. 그게 첫 번째 불행이었다. 혼담이 오가고 사주단자가 넘어가고 태길이 정해지기까지 채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보통의 양반과 혼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지만 나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다. 몰락해가는 가문이 글줄이나 읽는 가난한 선비에게 굴러들어온 횡재였다. 처가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집안이었고 신부는 그 집의 고명딸이라고 했다. 얼굴을 본 적은 없었으나 소문에는 심성이 곱고 행실이 바르다 했다. 다만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으나 그 시절 귀중 처녀가 밖을 나돌지 않는 건 흠이 아니었다. 아버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논면 맞이기와 기와집 한 채가 혼수품 목록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도 묘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 왜 하필 나인가? 빚에 쪼들리고 벼슬길도 막힌 내게 왜 이런 과분한 혼처가 들어왔을까? 매파 할멈은 그저 신부 측 어르신이 자네의 글솜씨와 인품을 높이 산내라고 둘러댔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던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내 가난이 부끄러워 의심보다는 감사를 먼저 택했다. 혼례 당일 처가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잔칫날이라 북적거려야 할 동네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청사초롱이 걸린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마치 상갓집에 온 조문객들처럼 표정이 어두웠다. 말에서 내리려는데 누군가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가면 안 돼. 거짓골을 한 늙은 승려였다. 행색이 남루하고 눈빛이 퀭한 것이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하인들이 기겁하며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노승은 내 다리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이보시오 스님. 오늘은 내 좋은 날이오. 이 손 놓으시오. 점잖게 타이르려 했으나 노승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의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뒤 저 멀리 보이는 신부집의 대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사람이 아니야. 저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망발이오.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노승을 떼어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못 나와. 발을 묶어야 해. 땅을 딛지 않는 것들은 발을 묶어야 산다고. 땅을 딛지 않는 것들. 그 말이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기분 나쁜 소리였다. 나는 찝찝함을 털어내려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다. 내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래청에 들어선 신부는 아름다웠다. 연지 곤지를 찢고 붉은 화롯을 입은 모습은 그림 같았다. 그런데 어딘가 기이했다.
절을 하기 위해 수모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설 때 그녀의 움직임에는 무게감이 없었다. 보통 옷을 겹겹이 껴입은 신부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휘청거리거나 둔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물 위를 떠가듯 혹은 줄에 매달린 인형이 끌려 올라가듯 스르르 일어났다. 치맛자락 아래로 언뜻 보이는 버선발이 바닥을 꾹 누르는 느낌이 없었다. 맞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 목이 꺾이는 각도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없는 무언가가 접히는 것처럼 딱딱하고도 매끄러웠다. 나는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술잔을 나누는 합글레 때 가까이서 본 그녀의 손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손톱 밑이 푸르스름했다. 한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의 손 같았다. 잔치는 빠르게 끝났다. 해가 지기 무섭게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누구도 늦게까지 남아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마치 어둠이 내리기 전에 이 집, 아니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았다. 장인어른이라 불리게 된 노인조차 내게 자네, 오늘 밤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게라는 알 수 없는 당부만 남기고 안채로 사라졌다. 신방에 들어오기 직전 나는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노승을 다시 보았다. 하인들이 내쫓았을 텐데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담장 밑 어둠 속에 숨어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툭. 내 발치에 떨어진 건 거친 삼백끈이었다. 짚을 꼬아 만든 투박하고 억센 끈. 묶어. 노승의 입모양이 달빛 아래서 벙긋거렸다. 첫날 밤 반드시 발목을 묶어야 해. 그래야 도망 못 가. 아니, 그래야 자네가 살아.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홀린 듯 그 끈을 주워 소매 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다. 그저 그 순간 그 끈이라도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신부의 그 가벼운 몸짓, 차가운 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서늘한 눈빛이 모두 하나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신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일렁였다.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뚝 끊겼다. 완전한 고립이었다. 나는 윗목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동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보통의 신부라면 어깨를 들썩이거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기척이라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 안에 놓인 가구처럼 혹은 그려놓은 그림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설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노승의 말이 헛소리임을, 내가 미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증명받고 싶었다. 그래서 다가갔다. 그래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내게 불을 끄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확신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분명 나를 보고 있는데 그 검은 눈동자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이 나를 압도했다. 소매 속에 넣어둔 300근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 끈을 챙긴 건 그녀를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꺼내던 그 순간으로.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묶으려던 것이 단순한 여인의 발목이 아니라 이 집안이 오랫동안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의 봉인이었음을. 그리고 그 봉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욱할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이상한 징조들을 무시한 건 나의 탐욕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얄팍한 욕망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노승이 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무언가로 그녀를 묶었을 것이다. 도망치지 못하게 혹은 내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묶어서라도 사람의 형상으로 붙들어 두고 싶었던 비겁한 마음이었다. 그때 방문 창호지 위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장인어른은 분명 모두 물러가라 명했다. 그런데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문을 뚫고 들어올 듯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목이 없는 그림자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 신부의 발을 보았다. 그녀의 하얀 버선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웃음을 참는 듯한 즐거움의 겨운 떨림이었다. 그때 나는 묶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저 발이 땅에 닿으면, 저 발이 방바닥을 딛고 일어서면 나는 죽는다. 그 본능적인 공포가 나를 움직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였다. 내가 그 집 대문을 처음 넘었던 날을 기억한다. 함을 팔러 갔던 날이 아니었다. 혼담이 오가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다. 대낮이었는데도 마당에는 볕이 들지 않았다. 기와 지붕이 유독 높고 처마가 길게 뻗어 있어 마당 전체가 거대한 그늘 아래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사랑방에 앉아 장인어른과 대면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품평하듯 훑어보지 않았다. 보통의 장인이라면 사위 될 사람의 학식이나 가문의 내력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내 손목과 발목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대뜸 물었다. 자네 밤눈이 밝은가?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저 밤에 글 읽기를 좋아하여 촛불 없이도 길을 걷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제야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공기방울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다탁 위에 놓인 차는 식어 있었다. 김이 나지 않는 차를 내어주며 그는 내게 이 집에 들어오면 밤에는 절대 뒤뜰 우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다. 우물에 귀신이라도 나오느냐 농을 던지려다 그만두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절박해서 농담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날 마당을 나오며 나는 보았다.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 옆 작은 수채 구멍으로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인 하나가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와 그 붉은 자국을 씻어내고 있었다. 핏물인가 싶어 멈칫했지만 하인은 짐승을 잡다 흘린 것이라며 서둘러 내 시선을 가렸다. 잔치 준비를 미리 하는가 보다 넘겼다. 하지만 그 비릿한 냄새는 돼지나 소의 피 냄새와는 달랐다. 쇠 냄새보다는 곰팡내에 가까운 오래된 우물 밑바닥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혼례 사흘 전 예물을 보러 갔을 때도 이상했다. 신부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풍지 너머로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하인들이 나르는 혼수품을 지켜보았다. 비단 이불과 옷가지들이 괴짝에 담겨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옷가지들 사이에서 묘한 것이 섞여 나왔다. 신발이었다. 꽃신이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화려한 신발. 그런데 한 켤레가 아니었다. 괴짝 하나가 온통 신발로 가득 차 있었다. 시집가는 신부가 평생 신을 신발을 다 해가는 것인가 싶어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았다. 수십 켤레, 아니 100켤레는 되어 보였다. 더 기이한 건 그 신발들의 바닥이었다. 하인 하나가 실수로 괴짝을 기울였을 때 쏟아진 신발들을 주워 담으며 나는 보았다. 모든 신발의 바닥이 깨끗했다. 새 신발이라서가 아니었다. 흙 한 톨 묻지 않은 건 당연하겠지만
가죽을 덧댄 밑창이 전혀 닳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예 땅을 딛기 위해 만든 신발 같지가 않았다. 밑창이 둥글었다. 사람이 신고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였다. 마치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나 신을 법한 발을 감싸기만 하는 용도의 껍데기 같았다. 하인은 내 시선을 의식하자마자 괴짝 뚜껑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이 거짓일 게 뻔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다시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것들 뿐이었다. 주막에 들러 국밥을 한 그릇 말아 먹으며 주인장에게 처가 될 집에 대해 물었을 때였다. 수다스럽던 주모가 입을 꾹 다물었다. 국자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집, 딸이 있었지. 과거형이었다. 딸이 있다가 아니라 있었지라고 했다. 나는 외동딸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해 주었으나 주모는 내 눈을 피하며 행주질만 해댔다. 그래, 있었어. 아주 예뻤지. 근데 발을 본 사람이 없어. 발을 못 보다니요? 걷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방 안에만 있었다는데 가끔 담장 너머로 보면 그 처녀는 늘 앉아 있었어. 아니, 앉아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그냥 떠 있는 것 같았어. 주모는 말을 흐리며 내 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었다. 마치 제삿밥을 챙겨주는 사람처럼 측은하고 안쓰러운 눈빛이었다. 그때 나는 그 눈빛을 시기나 질투로 오해했다. 가난한 선비가 부잣집 사위가 되니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속 좁게 생각했다. 그게 연민이었음을, 죽으러 가는 사람을 향한 마지막 배려였음을 알지 못했다. 혼례 당일 아침 함진아비들이 함을 지고 들어갈 때의 일이다. 보통 함값 흥정을 하며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실랑이를 벌여야 제맛인데 함진아비들은 도망치듯 함을 마루에 내려놓고 나왔다. 친구놈 하나가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야, 그 집 마루 밑에 뭐가 있는지 아냐? 뭐가 있는데? 소금단지야. 마루 밑 기둥마다 소금단지가 묻혀 있어. 그것도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소금은 부정을 막는 물건이다. 하지만 집안 곳곳, 그것도 마루 밑 기둥마다 소금을 묻어두는 건 잡귀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무언가를 누르기 위한 처방이다. 친구는 찜찜해하며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무시했다. 부잣집이니 유난을 떠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 하나. 신부가 가마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가마꾼들이 유난히 힘들어했다. 신부는 몸이 약하고 마르다 했는데 가마꾼 4명이 땀을 비오듯 흘렸다. 어깨가 짓눌려 살이 파고들 정도였다. 잠시 쉬어가자며 가마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덜그럭, 덜그럭. 사람이 움직여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무 상자 안에서 딱딱한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거나 돌덩이들이 구르는 소리 같았다. 내가 의아해하며 가마 휘장을 거두려 하자 수모가 기겁하며 내 손을 쳐냈다. 신랑님, 부정 탑니다. 신방에 들기 전까지 절대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모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 이 행렬에 동참한 모든 이가 공범이었다. 가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무거운 가마가 다시 들려 올려질 때 나는 보았다. 가마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밑으로 불룩해져 있는 것을. 사람의 무게로 처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묵직하고 덩어리진 것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형상이었다. 신방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점은 계속되었다. 병풍 뒤에서 불어오던 바람. 그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아니었다. 병풍 뒤에는 벽장이 있었다.
나는 신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시 벽장 쪽을 보았다. 벽장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쥐나 고양이가 아니었다. 사람의 눈높이였다. 하지만 이 방에는 나와 신부뿐이어야 했다. 내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을 때 툭 하고 벽장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끈이었다. 나중에 노승이 던져준 것과 똑같은 짚을 꼬아 만든 300끈. 그게 벽장 틈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끈을 풀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때 도망쳤어야 했다. 벽장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마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장인어른이 내 다리만 쳐다봤을 때, 그때 박차고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내 눈앞에 놓인 비단 이불과 금침이 너무나 탐스러웠다.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부자들의 유난이나 액땜으로 합리화했다.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줄 때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던 냄새를 기억한다. 꽃향기라고 생각했다. 짙은 분 냄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향을 피워 억지로 감춘 냄새였다. 흙냄새. 깊은 땅속 햇빛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놀라지 않은 척 연기했다. 차가운 체온을 느끼고도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며 내 마음을 속였다. 그녀가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치맛자락이 둥그렇게 퍼져 있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도 애써 외면했다. 보통 다리를 포개고 앉으면 무릎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녀의 치마는 밋밋했다. 마치 다리 없이 몸통만 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 대가로 나는 지금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 내가 묶을 차례야. 그 목소리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까 낮에 가마 안에서 들었던 그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목소리가 되어 내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사람의 성대가 울려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뼈와 뼈가 맞물리며 긁어내는 소리였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방 안, 내 손이 그녀의 발목을 휘감던 바로 그 찰나로 나는 끈을 잡고 있었다. 거친 삼배의 질감이 손바닥을 긁었다. 그때 멈췄어야 했다. 끈을 신부의 발목에 가져다 댔을 때 손끝에 전해진 그 이질적인 감촉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버선 위로 잡히는 발목은 지나치게 가늘었다. 사람의 뼈와 살이 아니었다. 딱딱하고 건조했다. 마른 장작 같기도 했고 오래된 가구의 다리 같기도 했다. 온기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침이 되면 내 것이 될 논밭 문서와 기와집뿐이었다. 이 여자가 사람이든 아니든 다리가 나무 토막이든 짐승의 뼈든 상관없었다. 그저 입안만 넘기면 되었다. 발을 묶어 도망치지 못하게만 하면 날이 밝는 대로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버선목을 살짝 들춰보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보았다. 살색이 아니었다. 검게 칠해진 나무였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의족 같은 것이 버선 속에 들어있었다. 발가락도 복사뼈도 없는 밋밋한 나무 막대기. 그것이 신부의 치마 밑으로 이어져 있었다. 보통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물러났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나무 발목을 더 꽉 움켜쥐었다. 오히려 안도했다. 다리가 병신이라 못 쓰는 것이었구나. 귀신이 아니라 불구가 된 몸을 숨기려 했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더 쉽다. 도망칠 다리조차 없으니 내가 묶어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나의 탐욕은 공포를 먹어치우고 더 비대해졌다.
나는 나무 발목에 300끈을 감았다. 한 번, 두 번, 꽉 묶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때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귀 옆에서 들렸다. 그녀는 아랫목에 앉아 있었는데 목소리는 내 귓바퀴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풀리지 않게, 아주 단단히. 나는 그 명령에 따랐다. 끈을 잡아당겨 매듭을 지었다. 으드득. 나무가 조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로 끈 끝을 물어뜯어 마무리했다. 완벽한 결박이었다. 나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촛불이 꺼졌다. 바람이 분 게 아니었다. 심지가 다 타버린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촛불을 집어 끈 것처럼 방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이제 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까의 건조한 톤이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부싯돌을 찾으려 더듬거렸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닥에 묶어놓은 그녀의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 분명 내 무릎 바로 앞에 있어야 할 나무 다리가 없었다.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300끈만이 내 손에 쥐어 있었다. 끈은 바닥이 아니라 위를 향해 뻗어 있었다. 치익. 어디선가 성냥 긋는 소리가 났다. 내가 켠 것이 아니었다. 방 구석 병풍 뒤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다. 그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나는 보았다. 이불 위에 신부의 몸통은 없었다. 저고리와 치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허물처럼. 그리고 내 시선이 끈을 따라 천장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석가래 위에 그녀가 매달려 있었다. 아니, 매달린 게 아니었다. 거꾸로 붙어 있었다. 마치 거미처럼 팔과 다리를 기이하게 꺾어 천장에 딱 붙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가 없었다. 치마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허벅지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묶은 것은 그녀의 다리가 아니었다. 방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막대기. 그것은 그녀의 다리가 아니라 그녀를 이 방에 붙들어두기 위해 무당들이 박아놓은 말뚝이었다. 지신 밟기용 말뚝.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박아놓은 흉물. 노승의 말은 경고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신부의 발을 묶어라. 그 말은 그녀를 묶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를 누르고 있던 봉인인 나무 말뚝과 나를 연결하라는 뜻이었다. 내가 끈을 묶음으로써 나는 그 말뚝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었다. 천장에 붙은 그것이 웃었다.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다. 서방님이 묶어주셨어. 이제 나는 자유야. 그녀가 손을 뻗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팔이 고무처럼 늘어났다. 그 차가운 손이 내 목을 감았다. 도망칠 수 없었다. 내 한쪽 손목에는 300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끈의 반대쪽은 바닥에 박힌 나무 말뚝, 즉 그녀의 가짜 다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묶은 매듭이었다. 칼이 없으면 끊을 수 없는, 이로 물어뜯어도 풀리지 않는 억센 매듭. 나는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끈이 팽팽해지며 나를 잡아당겼다. 마치 개줄에 묶인 개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딜 가시나. 그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가 없는 몸통이 내 등 위로 떨어졌다. 무거웠다.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내 뒷목에 닿았다. 날이 밝으면 풀어준다 했잖아. 그녀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나랑 놀아줘야지.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문 밖에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아까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왁자지껄한 잔치 소리, 풍악 소리. 하지만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낮에 보았던 하객들, 음식을 나르던 하인들, 꼬장꼬장하던 장인어른. 그들 모두가 이 봉인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던 망령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탐욕에 눈이 먼 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 봉인을 풀어준 것이었다. 나는 끈을 풀기 위해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매듭을 긁었다. 피가 낭자했다. 하지만 지프로 꼬아 만든 끈은 피를 머금자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었다. 풀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수십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머리가 없는 그림자, 팔이 없는 그림자, 다리가 없는 그림자들. 그들이 방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신방은 축제장이 되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만의 축제. 나는 엎드린 채로 끈을 잡고 울부짖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하지만 내 등 위에 올라탄 신부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내 고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다. 봐. 그녀가 내 눈앞에 들이민 것은 거울이었다. 혼수품으로 들어왔던 경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아니었다. 눈이 퀭하고 입이 벌어진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시체. 그리고 내 목에는 이미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묶은 것이 아니라 묶인 것이었다. 처음부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이었다.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팔다리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강렬한 아침 햇살이 시야를 찔렀다. 눈이 부셔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시야가 확보되자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방이 아니었다. 내가 누워있는 곳은 천장이 뚫린 폐가였다.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져 반쯤 무너져 내렸고 기와 틈새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바닥에는 찢어진 멍석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고 쥐똥과 먼지가 수북했다. 어제 그토록 화려했던 병풍도 고운 비단 이불도 없었다. 나는 흙바닥 위에 널브러진 썩은 거적대기 위에 누워 있었다.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홀레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내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듯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리고 내 발목.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양쪽 발목에는 거무튀튀한 멍자국이 띠를 두른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밧줄로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조여놓았던 흔적이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발을 만져보았다. 감각이 없었다. 내 발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았어? 진짜 살았어? 채 질긴 놈이네. 제 발로 기어 나오다니. 마을 사람들이었다. 어제 잔치국수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폐가 담장 너머에서 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아닌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죽어나가야 할 시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은 쑥대밭이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무너진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대청마루 밑. 어제 내가 소금단지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 나는 보았다. 마루 밑 기둥마다 묻혀 있다던 소금단지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은 썩은 나무 말뚝들이었다. 사람의 종아리 뼈처럼 깎아 만든 나무 말뚝 수십 개가 기둥을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뚝들에는 끊어진 300끈 조각들이 어지럽게 묶여 있었다. 바람이 불자 그 끈 조각들이 펄럭였다. 마치 누군가 춤을 추는 것처럼. 이게 다 뭡니까? 이 집은 대체. 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 인파 속에서 그 노승이 걸어 나왔다. 어제 내게 끈을 던져주었던 그 승려였다. 그는 멀쩡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제의 미치광이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끈을 묶었군.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단단히 묶었어. 아주 잘했어. 덕분에 이 마을은 10년 더 조용하겠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나를 구해주려던 게 아니었다. 이 마을 전체가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재물을 바쳐야 했다. 이 폐가에 봉인된 악귀가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그 봉인을 다시 묶어야 했던 것이다. 신부의 발을 묶어라. 그 말은 봉인이 풀리지 않게 덤매듭을 지으라는 짓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생명을 담보로 그 썩은 말뚝의 귀신을 다시 묶어준 꼴이었다. 아니, 묶인 것은 귀신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감각이 없었다. 허리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묶었던 그 나무 다리처럼 내 다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걷지 못했다.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짐승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밤마다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자기 다리를 톱으로 자르려 한다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왜 밤마다 비명을 지르는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내 방 문지방 너머에서 소리가 들린다. 덜그럭, 덜그럭.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내 이불 밑으로 파고든다. 그리고 차가운 손길이 내 발목을 감싸준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귀 옆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나는 안다. 그녀는 그 폐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매듭을 지은 순간 그녀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내 등에 엎여 이곳까지 따라왔다.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밤이 되면 그녀는 깨어난다. 그리고 내 다리를 쓰지 못하게 짓누른다. 내 다리를 자신의 다리처럼 사용하며 밤새도록 방 안을 천장을 기어다닌다. 내 몸을 빌려 춤을 춘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어쩌다 물동이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면 나는 내 눈동자가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흰자위가 사라지고 검은 동공만이 가득 찬 그 눈. 첫날 밤 내가 보았던 신부의 눈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다. 지금도 내 발목에는 선명한 끈 자국이 남아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멍자국.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국이 밧줄처럼 조여들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낀다. 그럴 때면 나는 생각한다. 차라리 그때 도망치지 말 것을. 차라리 그때 그 방에서 목이 졸려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을. 살아남은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주인은 내 등 뒤에 매달려 내 생기를 빨아먹으며 하루하루 더 커지고 있다. 가끔, 아주 가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다. 툭, 투둑. 마치 누군가 괴짝 안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 나는 그 괴짝을 열지 않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내가 훔쳐왔던 혼수품 속에 섞여있던 그 신발들. 밑창이 둥근 그 기이한 꽃신들이 밤마다 춤을 추고 싶어 달그락거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내 목이 쉰 것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밤새 그녀가 내 목을 조르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당신 혹시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려본 적 있는가?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발목을 누군가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 혹은 등 뒤가 서늘하고 묵직한 기분.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무심코 맺은 어떤 인연, 욕심에 눈이 멀어 덥석 잡았던 어떤 기회, 혹은 줍지 말았어야 할 물건 하나가 당신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묶었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처럼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등 뒤에 무언가를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발목에도 희미한 끈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기이한 사연들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다. 나는 그 곰팡이들을 긁어 모아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천장에서 낯선 긁는 소리가 들린다면, 혹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이곳을 찾아오라. 혼자 견디는 공포보다 누군가가 겪은 끔찍한 기록을 듣는 편이 오늘 밤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기억하라. 매듭은 묶는 것보다 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